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책 이름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데요. 이 책은 이시영 박사님과 박상미 교수님이 함께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의미치료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의미치료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의미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의미치료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의 밝은 빛을 말합니다. 상처받아서 만진창이가 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속에도 순수한 밝은 빛, 즉 삶의 목적과 고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밖에 없어 보이는 인생에도 반드시 숨어있는 행복이 있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루카스는 정신치료 역사상 의미치료만큼 독단적이지 않는 학과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러도 모든 치료법은 어느 정도 의미치료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담자를 돕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무엇을 끊임없이 권하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합니다. 의미치료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미혼 여자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낼 때는 자신의 청춘을 거는 것이고 유부녀가 남자하고 하룻밤을 보낼 때는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관계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죠. 그땐 혼인, 빙자, 간음이라는 죄가 있어요. 결혼 않겠다면 남자는 영창살이를 하게 돼요. 그걸 면하려면 결혼을 해야 하죠. 자기 청춘이나 인생을 걸어도 좋다는 건데요. 그런 결의가 없으면 함부로 관계에 자신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 여성분은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분이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방법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과 이혼이 하고 싶으면 딱 이혼을 하는 겁니다. 불행한 결혼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 저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세상의 시선이고 다 있고 자기만 생각하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그것을 찾아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펄쩍 뛰는 사람도 많겠지만 가치관의 차이겠죠. 평생 불행을 견디면서 사는 게 좋다면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빠르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생판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데 불협화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서로의 생활 환경이나 생활 감각이 다르니까 티격태격 많이도 다투고 삐지고 했지요. 심각하게 아슬아슬한 고비도 넘겼지요. 다투긴 해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선이 있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독립된 어른으로서 내 삶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남의 호주머니나 넘보면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모들도 결혼하는 자녀들 집까지 사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행, 불행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삶이고 아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초의미를 찾는다는 건 절박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죠. 심지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어요.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는 일,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치료의 행동 강령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가치입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일, 육아, 교육, 예술활동이나 학문, 사업이나 봉사활동에 몰두함으로써 로고스를 각성시켜 생명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가치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연체험, 예술체험, 사랑체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죽어도 좋겠다는 절대적인 무아지경에 빠지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가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의미치료가 정신분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의식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실존적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실존의 잠재적 의미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존재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치료 상담자는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담자의 시야를 넓히고 확장해주고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서 인생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상담자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얻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생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 소크라테스의 상담 방법으로 철학 상담 영역에 속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상대가 스스로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입니다. 삼파술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질문법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삼파처럼 상대가 깨달고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답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질문을 시작해서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도록 질문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모순을 스스로 깨달아서 잠시 말문이 막히는 아포리아, 그리스어로 통로가 없는 것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중 아포리아 상태에 빠져서 말문이 막혀 모르겠다고 답하는 청년에게 그래 괜찮네. 자네는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격려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지민 씨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묻고 답할 때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짜증나고 불안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혼란스러워요. 지금은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라는 말만 2주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아포리아 상태에 빠진 것이지요. 신경질환 환자가 자신에게 대해 웃을 줄 알게 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박증을 가진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박증이나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차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몇 걸음 가다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다시 가서 확인해보는 행동을 수차례, 심하면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박증이 정신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막아준다고 합니다. 강박증이 심한 사람에게도 역설지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불을 안 끄고 외출하려고, 차문을 안 잠그고 귀가하려고, 가방을 분실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문 안 잠그고 다니는 게 내 특기야. 난 문 안 잠그는 끝판왕이야 라고 말이죠. 자신의 증세에 대해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더군요. 수차례 나의 불안과 강박증방에 대해 웃을 수 있게 되니 서서히 공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이유를 찾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비극에 직면했을 때 낙관적으로 생각으로 전환하는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극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자신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끌어내는 것이 낙관적인 생각의 힘입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각자의 사연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을 대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재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릴수록 변화 가능성은 큽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에 쥐라기 공원의 촬영지로 유명한 카우아이 섬이 있어요. 폭포가 정말 아름다운 환상적인 섬이지요. 한때는 이곳이 지옥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범죄자였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고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똑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954년부터 학자들이 카우아이 종단 연구를 시작했어요.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가설은 이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클 것이다. 우리의 통념과 다르지 않았어요.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은 833명 중에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크고 있는 고위험군의 청소년 201명을 집중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 72명의 청소년들은 활기차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가며 바르게 잘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 곁에는 무조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어른이 한 명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의 힘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한 사람 누구일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치료에서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더 높은 곳을 지향할 것을 권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하는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 타인과 더불어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은 진정한 자아실현이자 자기 초월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자기가 괴로워도 모범적이고 고결한 행위를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현은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위대한 영적인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정신적인 승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은 의미치료에서 말하는 자기 초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동물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의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신은 너에게 귀중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으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귀중한 내 삶의 의미를 훼손시켰으니까 너 자신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귀중한 인생을 항상 의미있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 우리가 너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도 반성할게. 그리고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가해자를 찾아가서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시험하는 일은 역경일 때가 아니고 오히려 행운일 때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환경에서 얼마나 겸허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을 초인종만 누르면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이 반가운 얼굴로 뛰쳐나오는 그리운 장면을 얼마나 그렸던가. 하지만 막상 기다리고 있는 건 수용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은 없고 방들은 모두 텅 빈 채였고 온 가족이 다 물살을 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천혜의 고아가 된 것이죠. 이날을 위해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참고 견뎌왔는데 반겨줄 이웃도 없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한마디로 인생의 의미나 목적의 상실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때문에 살고 있는 건지 바쁜 하루 생활 중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에 잠겨 있노라면 맥이 빠집니다. 살 기분도 안 나고 공허감, 허탈감에 빠집니다. 프랭클은 이를 실존적 공허라고 부릅니다. 이 빈 구석을 메우기 위해 먹고, 마시고, 마약하고, 섹스, 도박, 충동구매 등 도피적인 오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잘 안되면 자살이나 심한 우울, 신경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행복할 가치가 없다 해서 행복할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인생 철학을 갖는 게 치료의 전부라고 합니다. 창조 가치는 일의 내용이나 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담아 자기 사명감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충족시키느냐가 열쇠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은 그에게 주어진 일, 그가 해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복 맞춤 일도 창조적인 가치요. 화장품 파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가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항목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일의 보람이 있나요? 그 일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그 일은 당신 생애에 걸쳐 일관된 테마가 있나요? 가치 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이 물음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체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면서 책을 들 수도 없고 음악을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체험 가치마저 완전히 박탈된 상태입니다. 결국 최후를 만나게 된 그날 그는 주치 프랭클린에게 부탁했습니다. 고통을 주질 모르핀을 지금 주세요. 그러면 밤중에 선생님을 안 깨워도 될 테니까요. 프랭클린은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태도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혼자서 무서워하는 증상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려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역설지향이라고 불리는 의미치료의 한 기법을 소개합니다.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아니라 공포의 대상에 지향하는, 즉 적극적으로 더하게 합니다. 공포를 극복하는 데는 공포를 향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는 걸 견뎌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설지향의 기술을 사용해서 달아나는 걸 정지시킨다. 공포와 대면시킨다. 이것이 신경증 루프를 넘는 제1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시영 박사님과 박상미 교수님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 이 소중한 하루에 여러분의 귀한 의미를 담아서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